진화심리학 제8장 친족 문제를 다뤄볼 텐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생물학 하면은 공식, 수학 그런 것하고 좀 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화생물학이 혁신적인, 특히 21세기, 20세기의 20세기 후반, 중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신다윈주의, 네오다윈이즘에서 수학과의 좀 결합, 게임 이론이라거나 수리적인 생물학과의 결합 때문에 그 진화생물학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 하나가 단일한 이론 중에서 가장 끝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거 없으면 진화생물학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싶은 그 이론과 공식 중 하나가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잘 대표하는 공식인 C가 RD보다 작을 때에만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고, 베네핏.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인 선택을 할 때 비용보다 편익이, 비용보다 이익이 높을 때에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의 일환인데, 근데 여기에는 C가, 코스트가 베네핏보다 작을 때뿐만 아니라 여기 R도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는 R은 relative 혹은 뭐 relation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얼마나 관계가 있는, 그냥 단순한 편익, 단순한 이익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네. 단순한 이익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형제와 혹은 이 친족과 얼마나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곱했을 때의 그 이익이 편익보다, 비용보다 높을 때, 그때에만 자연 선택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말로 풀었으면 이때에만 이타성이라는 게 진화할 수 있다. 이타성이라는 게 자연 선택될 수 있다. 라고 해밀턴이 공식으로서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성이 진화하려면 행위자가 치르는 비용이 내가 이걸 했을 때 잃어버리는 그 비용보다 제공받는 그런 편익에다가 행위자와 수혜자 사이 유전적 근연도를 곱한 것보다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형제에게 아주 배고파하는 형제에게 빵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제 코스트는 빵 하나도, 제가 빵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제가 빵을 손해를 봐서 그냥 내가 먹을 수도 있었던 그 빵을 형제한테 주니까. 근데 여기서의 R은 2분의 1이라고, 50%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제는 제 유전자의 절반을 유전적 근연도라고 했을 때 유전적 근연도의 절반을 공유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 베네핏은 형제가 정확히는 여기에 잃어버렸을 때 코스트는 내 코스트는 내가 내가 가졌을 빵에 대한 빵 섭취에 대한 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빵을 형제한테 줬을 때 그 형제가 얻게 될 베네핏은 형제가 가지게 될 빵 섭취에 대한 만족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 대입해서 풀어보면 내가 가졌을 빵 서치에 대한 낙폭감이 2분의 1 곱하기 상대가 가지게 될 빵 서치에 대한 낙폭감보다 작을 때에만 이타적인 특성이 자연 선택된다라는 아주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현실은 복잡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다 이런 거 좀 벗어나는 예외들이 한두 번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에다 발레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이러한 특성 이런 걸 좀 일관되게 유지할 만한 그런 특성이 반복될 때에 그러한 특성 유전자에서 발현될 때에만 이러한 이타성이 자연 선택이 돼서 진화가 됐다. 휴대에도 계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잠깐만. 네. 그래서 좀 코스트가 RB보다 작을 때에만 자연 선택된다.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이 신종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관점에서 이번 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기본적인 토대나 이 설명의 토대나 이론을 좀 건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Recording in progress. 이 컴퓨터 음향을 키진 않았는데 이게 녹음이 됐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대략 해미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과 이 공식을 잘 기억만 하시면 그리고 대강의 이런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좀 쓸만하게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포괄 적합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포괄 적합도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형제, 단쪽 형제, 조부모, 그리고 손자, 이모와 부모, 삼촌과 외삼촌을 다룰 때 맞닥뜨리는 각각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심리 기제를 포함하는 특별히 지난 친족만의 그런 심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친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등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그런 행동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심리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성별과 세대는 친족을 구분하는 중요한 범주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적합도 음반수단의 중요한 성질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예를 들어서 성별과 세대에 따라서 이 친족은 어떻게 대하고 저 친족은 어떻게 다르게 대할지가 좀 결정되는 중요한 범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남자 친족은 여자 친족보다 번식의 상한선이 더 높고 젊은 친족은 나이 많은 친족보다 번식 가치가 더 높다는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똑같이 나이가 많은 친족이라면 나이가 많다는 거는 번식 가치가 젊을 때보다는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건 좀 거의 좀 성인 이상에서 기준에서 나이가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번식이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면 둘 다 번식 가치가 나이가 적은 것보단 떨어지겠죠. 근데 똑같이 나이가 많다면 남자 친족은 여자 친족보다 번식의 상한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나이가 많아도 번식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남자 친족한테 더 잘해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진화심리학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친족은 나이 많은 친족보다 번식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내 형제에게 잘 대하는 것보다 내 형제를 대하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훨씬 더욱 잘 대하고, 혹은 내 삼촌을 대하는 것보다 똑같은 촌수, 똑같은 계보 간의 거리가 있지만 삼촌이면 말 그대로 촌수가 3개나 되죠. 근데 내 조카에 대해서도 똑같이 삼촌, 그러니까 촌수가 3개 거쳐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삼촌, 저기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혹은 뭐 고모, 이모 이렇게 대해주는 것보다 내 조카를 대해줄 때 훨씬 더 젊고 번식 가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진화심리학에서 하고 그것을 검증해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사례가 실제로 맞아떨어지죠. 성별과 세대에 따라서 친족을 중요하게 가르죠. 어떻게 대할지. 그래서 친족의 좀비 친소라고 하죠. 유교에서 좀비 친소 정도를 알려주는 윗사람, 아랫사람, 멀고 가깝고 이런 좀비 친소의 정도를 알려준 주요한 요소는 유전적 근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친족 사이에서 유전적 근연도가 나타내는 한 가지 기능은 협력과 친족 간의 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전적 근연도가 높으면 뭐가 좋느냐, 가족끼리 친족끼리 뭐가 좋느냐, 협력과 서로 믿고 유대감을 가짐으로써 내가 위급할 때, 엄청 위험할 때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5번째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친족 중에서 나이가 많은 구성원은 젊은 구성원에게 형제 같은 유전적 친척한테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보다, 이건 좀 다른 거네,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라고 장려할 것이다. 거기에 가깝고, 그러니까 노인의 경우에 어떤 노인이 있다고, 나이가 많은 구성원이 있다고 했을 때, 장로급 노인 이런 분이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사례가 있는데, 그 378쪽에 노인에게 아들 하나, 여동생 나이가 많은 구성원이라고, 노인에게 아들 하나, 여동생 하나, 여동생의 아들이 친족으로 있을 때, 노인 하나, 그리고 하나, 아들 하나, 여동생. 일이라고 적어들어. 노인 하나, 노인에게 아들 하나, 여동생 하나, 여동생의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노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동생의 아들은 0.25의 그러니까 유전자 근연도를 아주 그 쉽게 생각하면은 대략 그냥 촌수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촌수 얼마나 그 촌수 그 세는 방법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그 다리를 많이 파도를 타느냐, 얼마 1촌 1촌씩 이렇게 얼마나 파도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근연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갈 때마다 절반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편해요. 그게 대략 그래요, 대략. 그래서 부모하고 나하고 일총 관계니까 2분의 1. 형제하고 나는 2촌이니까 4분의 1, 0.25. 잠깐만. 여기서 좀 이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 좀 촌수라고 생각하는 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노인의 관점에서는 0.25 유전자 근연도를 가지는데 그리고 노인의 아들 관점에서는 사촌하고의 유전자 근연도가 0.125 차이가 나서 노인의 아들이 사촌을 이렇게 도와주려면 8배나 넘는 그 베네핏이 있어야 사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이타적인 행위로 좀 자연 선택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노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너 사촌한테 잘 대해줘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노인의 아들 관점에서는 그 부담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내가 사촌한테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그 우러나오는 얘를 좀 도와주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우러나오는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보다 노인은 이 아들한테 야 조금 더 이타적으로 행동해라, 조금 더 잘 대해줘라 사촌한테, 이런 식으로 장려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유교로 치면 예식, 예법, 혹은 뭐 기독교 윤리, 뭐 형제한테 잘해줘라, 뭐 가족한테 잘해줘라 이런 예식까지 다 아무튼 각각 문화권에서만 다르겠지만 그 방법이 아무튼 간에 종교적인 율법이든 어떤 예법이든 뭐든 간에 총 방법을 다 따져서 너 사촌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6번째로 각자가 느끼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말할 때는 가족 내에서의 위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왔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각각의 문화권이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유학과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양술학자 분이 쓰신 책인데, 그리고 사회생물학, 진화생물학, 뭐 진화심리학 등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거 내용을 보면은 선진 유학,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 시전, 진나라의 그 천하통일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유학이 사회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딱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학이라는 밈이 어떻게 우리의 인류의 존속과 공진화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유학이라는 게 어떻게 자연 선택되었는가, 유학이라는 것이 집단의 존속과 집단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얼마나 발전을 만들게 해서, 그리고 특히 친족 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화들이 많잖아요. 유학에서 중비 친소에 따라서 어떻게 예를 갖출 것이며, 그 수신 제가치국 이런 것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몸부터 시작해서 가족 그리고 국가까지 이러한 순서로 인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보통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부터 인을 구현하라, 인이 예지를 구현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딱 유학이 진화 심리학의 친족 이론이라거나 해밀턴의 포괄적 카트 이론으로 설명하기 딱 적절한 종교 체계라고 해야 될까? 혹은 뭐 예법 체계, 문화 체계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비친족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도 친족이 아닌 경우에서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뭐 도움을 구하거나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조종하는데 친족 용어를 이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홍철의 명박이 형님, 뭐 박슬기의 명박이 오빠, 이건 뭐 장난스러운 예시지만 여기서도 이 우리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이명박 뭐 무슨 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뭐 초청하자 뭐 이런 관련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큰형님 한번 부르시다 이런 얘기를 노홍철이 장난스레 해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큰형님 한번 부르시다. 한 2008년이 2000 이게 아마 서울시장 때였나 대통령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 큰형님 나 청와대 얘기했던 걸로 봐서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서울시장 때 이렇게 만났을 때였고 여기서도 혹시 그 유튜브에서 노홍철 이명박 치면 딱 나오는데 에이요 형님 이러면서 막 에이요 만나자마자 에이요 형님 이러면서 악수를 건네요. 굉장히 비친족에게도 친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족 용어를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건네고 친근감을 형성하려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죠. 이거는 좀 많이 극대화되고 많이 좀 약간 희화화, 좀 희극적인 모습이 좀 있는 모습이지만, 윤성님, 네. 혹시 여기 그 화면 상단에 있는 한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아무튼 뭐 이런 대표적인 예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인가 부천국제영화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또 이분이 리포터로 유명하시잖아요. 아하. 리포터로 유명하셔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 영화 배우가 많을 테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언니 오빠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다 이런 가족 용어를 쓴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김은국도 있어요. 김은국도 들이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흥국이 오빠라고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명박이 오빠라고 했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한 건지 비의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이게 제 줌 회의가
학교에서 무료를 좀 무료로 공급하는 거 학생들한테도 무료로 공급하는 거 중회사에서 좀 끊어나고 그래. 이게 10분 뒤에 회의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다시 열면 열겠지만 열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처음 경험하네요. 아무튼 이런 사례가 좀 뭐 하다가 멈추면 또 다시 열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 좀 놀랐네요 지금. 아무튼 이래서 사람들 비친족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조종하는데 친족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도 누군가한테 부탁할 때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뭐 맞아요, 맞아. 뭐지 삼촌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도 삼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어머니 그 술집이라거나 뭐 밥집이라거나 이렇게 뭔가 했을 때 이모, 맞아. 네 이모 이것 좀 그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애교 떨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대할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친족 용어를 이용하는 경우.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극대화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동철의 연박용인이라거나 연박이 오빠라고. 왜 다 이명박이 사례인지 참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을 기반으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런 경우가 몇몇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직관적인 사례를 제공한 거라면 이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땅따람쥐의 경보 소리. 혹시 충기아님 마이크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껐는데요, 지금요? 네. 그래? 소리가 들려요. 제 소리까지 좀 에코로 들릴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땅따람쥐의 경보 소리. 그러니까 다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땅따람쥐가 경보 소리를 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379쪽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가설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뭐 포식동물 혼란 가설도 있고 포식동물에게 혼란을 일으키려고 경보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검증을 해봤을 때 그거는 그 가설은 배제되고 그리고 부모 투자 가설 포괄적 카톡 가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이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더 투자를 하려는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고 포괄적 카톡 가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이론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가설 중 하나가 두 가지 가설이 둘 다 양립 가능한데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봤을 때 다 자란 수컷 땅따람쥐는 집을 떠나서 아무런 친족과의 관련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암컷은 그 반면에 자기 친족들과 다수의 친족들과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봤을 때 수컷보다 이렇게 뭐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컷보다 암컷이 더 경보 소리를 울리더라.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 친족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경보 소리를 울리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됐어요. 둘 다 맞게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닌 경우일 때도 경보 소리를 울리는 경우가 많다고 경보 소리를 울린다고 합니다. 땅따람쥐가. 그러니까 뭐 조카라거나 뭐 사촌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그때도 경보 소리를 울릴 때 자기가 내는 경보 소리 때문에 포식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접적인 직계 자식이 아님에도 이렇게 경보 소리를 내서 자기 조카나 사촌이라거나 여러 친족들을 살린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척이 아닌 땅따람쥐를 도로 달려가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가족합도 이론이 지지를 받는다. 경험적으로 동물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사람들의 친족 인식과 친족 분류 그 방법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리고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의 도움. 그러니까 사람들 자잘한 경우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 이타적인 행동, 얘가 형제를 조금 더 잘 도와주느냐, 아니면 내 친구를 조금 더 잘 도와주느냐. 이 자잘한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빵을 아까 얘기했처럼 빵을 더 준다, 뭐 밥을 더 준다, 밥 한 끼를 더 준다, 뭐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엄청 커다란 그런 위기 상황이라거나 혹은 그 비용이 이 코스트가 많이 증가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서의 이타적 행위는 형제냐 혹은 그냥 친구냐, 친족이냐 아니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생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냥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래 이런 시나리오 맨날 뭐 어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내가 나하고 뭐 당신 부모가 둘에 빠지면 누구 구할래 이런 얘기했을 때 정말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유전적인 근연도만 고려를 하면 부모님 구하겠죠.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하고 그리고 자식하고 조카 이렇게 둘이 빠진다면 당연히 자식 구하겠죠. 그런 이게 정당화되거나 이게 옳다거나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겠죠.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도 그 유전적 근연도와 그 이타적 행위가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 커다란 비용이 있을 때 그게 가장 급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왜 그럴까? 에 대한 설명이 유전적 근연도와 감정적 친밀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감정적 친밀도, 유전적 근연도가 가까울수록 감정적으로 친밀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가까운 부모 그리고 조부모 혹은 뭐 삼촌 혹은 뭐 사촌 이런 식으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감정적인 친밀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심지어 이게 주거지가 가깝느냐, 같이 사는 곳이 가깝느냐, 혹은 나하고 많이 접촉을 했느냐, 말았느냐, 그 빈도하고는 그러니까 상관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 빈도의 그 영향을 통계에서 배제하더라도 여전히 감정적 친밀도 그와의 관계가, 유전적 근연도와 감정적 친밀도의 관계가 엄청나게 크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인 상관계수가 0.5다, 플러스 0.5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거든요. 0.5나 됐을 때 유전적 근연도와 감정적 친밀도가 같이 이렇게 많이 살아서 단순히 얘가 익숙해서 그래서 친밀하다 이런 차원에 떠나서, 야, 유전적으로 가까우면 진짜로 엄청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구나라는 게 사회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관관계가 입증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1분 남았네. 이게 다시 좀 이따가 되겠지만, 그래서 친족과 유전적 근연도와 감정적 친밀도가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기반으로 왜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의 도움이 급진적으로 달라지느냐, 친족에 따라서 이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뭘로? 감정적 친밀도로 크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좀 끊었다가 다시 2부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방을 만들고. 아까 유전적 근연도와 감정적 친밀도 관계로 이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혹은 이 코스트가 비용이 큰 상황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타적인 행위가 친족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갈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친족과 스트레스의 관계. 그러니까 친족이 있는 환경에서 있는 환경에서 자라느냐, 혹은 친족이 아예 없는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아이의 스트레스 여부와 꽤 큰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친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 가지 왜 정확한 인과관계는 딱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친족이 있어야 뭐 거리가 있을 확률이 높고 감정적인 보살핌이 있을 확률이 높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원인이 딱 뭐다라고 주요한 원인이 뭐다라고 딱 집을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친족이 아예 없는 상황보다는 친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 아예 스트레스가 좀 적겠다. 그냥 비슷한 조건이라면 뭐 친족이 너무 빡세서 차라리 없는 경우가 낫다 이런 경우를 좀 제외한다면 그런 경우가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고 조부모의 투자 이론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별적인 조부모의 배려 그러니까 손자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할머니가 가장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이게 보시면 397 있으시면 397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전부 다 손자 혹은 손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체크를 한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 넷 중에서 누가 나에게 가장 잘 대해줬지? 라는 걸 따져봤을 때 외할머니가 가장 잘 대해줬다. 어떤 면에서나 친밀감에서나 나에게 쓴 시간에 대해서나 뭐 지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 자원에 대해서나 나에게 쓴 자원에 대해서나 여러모로 가장 잘 대해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재미난 거는 이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외할머니는 엄마니까 내가 낳은 딸이 내가 친부모다라는 거 확신할 수 있죠. 아버지에 비해서 부성 불확실성이 낮죠. 그리고 그 낳은 딸이 낳은 자식, 그러니까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에 대해서도 그 엄마가 불확실성이 없겠죠. 아예 내가 낳은 자식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게 낳은 딸이 낳은 확실한 손자니까 유전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거의 낮다. 그러므로 유전적 변형도가 높다는 게 보증됐기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것이다. 외할머니가 가장 잘 대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차별적인 조부모의 배려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재미난 거는 외할아버지가 그래프를 보시면 외할아버지가 친할머니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외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이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일단 엄마가 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진짜 내 자식인지 아닌지 확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외할머니에 비해서. 외할머니 혼외 정사를 해서 낳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불확실성이 생기고 친할머니에 대해서는 내가 낳은 자식이 손주 입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라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이 진짜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빠가 낳은 자식.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각각의 다 한 단계씩 똑같이 불확실성의 단계가 있는데 얘는 왜 그럴까? 왜 외할아버지가 친할머니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이게 딱 그렇다라고 설명되는 그런 가설은 없는데 한 가지 가설은 DK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불륜 비율이 나이 많은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훨씬 더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낳을 때보다 아빠가 친할머니의 경우에서 손주의 입장에서 아빠가 자기를 낳을 때 훨씬 더 그 불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친할머니보다 외할아버지가 훨씬 더 잘 대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빌 폰 히펠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원을 투자할 다른 곳에 존재나 부재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할머니는 그러니까 아들 외에 딸도 있을 때는 친할머니이자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로서 외손녀에게 더 잘해줄 확률이 크잖아요. 얘는 더 확실한 애니까. 근데 확실한 애한테 투자를 할 확률이 크겠고 친손자, 친손녀한테 당연히 잘해주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자원이 있다면 얘한테 조금 덜 해주고 외손자, 외손녀한테는 조금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설의 좋은 장점은 가장 아름다운 점은 검증이 쉽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검증하면 되니까. 그래서 검증을 해봤는데 767명을 대상으로 내부모 각각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친밀감 조사한 연구에서 이 가설이 뒷받침되는 예비적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작은 표본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런 영향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좀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외할아버지가 친할머니보다 더 잘 대해주는 경우가 많을까? 아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불륜 비율이라거나 자원에 한정된 자원 때문에 여기 어떤 자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 두 가지 설명이 크게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딱 연결되는 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사촌 이렇게 투자의 차이가 똑같이 조금의 투자랑 비슷한 근데 똑같은 이론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400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 경우에도 이모가 고모보다 그리고 외삼촌이 삼촌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구성 불확실성의 경우가 많이 작용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느꼈을 때도 이모가 더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이 많다고 해요. 실제 통계적인 사례에 취합을 했을 때 외삼촌이 그냥 친삼촌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 모계로 이렇게 전해질 때 불확실성이 훨씬 더 낮고 그래서 유전적 균형도 보증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조부모에 대해서나 이 경우에 대해서나 일관적으로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거 보면 진화심리학적으로 이런 포괄적합도 이론이 확실히 잘 적용되는 경우가 아닐까.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이 포괄적합도 이론이 역으로 또 잘 입증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진화심리학 교과서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가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를 떠나서 할머니가 도움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할머니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데 폐경기하고의 관련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장수하는 이유라거나
폐경기를 지나서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원시 사회에서도 많은데 그 경우를 폐경기를 지나서까지 할머니가 자녀를 손녀 손자를 더 잘 보살피기 때문에 이러한 할머니가 더 오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포괄적합도를 더 높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오래 살았을 때는 그냥 늙은 아내를 그냥 내팽겨치고 젊은 아내를 들여와서 번식 기회를 늘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할머니는 폐경기가 지나서 여전히 힘을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나서는 거의 번식을 할 수 없는 번식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오래 살까? 오래 사는 유전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손자 손녀의 포괄적합도를 늘려준다. 더 번영하게 해준다. 조금 더 손자 손녀를 조금 더 잘 보살펴준다. 이런 점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에 할머니 가설이 생겼는데 과연 진짜 여자가 이 할머니 가설이 당연히 뭐 할머니가 오래 살기 때문에 손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할머니 가설들이 지지를 받긴 하는데 과연 근데 그것하고 별개로 할머니가 폐경기를 지나서 오래 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좀 억지 아니느냐라는 거는 여전히 진화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람이 친족을 확인하는 방법이 최소한 4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 친족 인식과 친족 분류예요. 유대를 통해서 유대감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이런 보편 문법을 만들어낸 친족 분류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사회인지의 본질적인 문제 3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편 문법이 뭐냐면 계보상의 거리, 사회적 지위, 집단적인 소속감 이 3가지의 차이에 따라서 세 가지의 차이에 따라서 친족 분류가 이 사람은 어떻게 잘 대하고 이 친족은 어떻게 대하고 저 친족은 어떻게 잘 대하고가 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족을 확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분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유사하느냐 표현력이 얼마나 유사하느냐 이걸 통해서 친족을 확인하고 분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친족의 경우 이타적인 행동과 왜 그러느냐 이러한 친족을 왜 확인하고 분류하느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친족이 이타적인 행동이나 자기희생적 행동 같은 적응적 행동을 이끄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분할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회 범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처음 볼 때 뇌과학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고 신경과학에서 이야기 많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내 친족인지 나하고 같은 친족인지 혹은 친족이라는 건 친족인지 아닌지라는 건 내 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집단에 침입할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은 성별인지 아닌지 같은 성별인지 아닌지라는 건 내 섹스 성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인지 혹은 적인지 같은 동성의 경우에는 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높거나 비슷한지 이 경우에서도 같은 성관계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거나 혹은 성관계를 나눈 대상이 아니라 혹은 다른 교류를 할 수 있을 대상인지 뭐 그런 식으로 대상을 나누는 게 뭐 5분, 10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1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초 걸리는 것도 아니고 1초 걸리는 것도 아니고 500ms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분의 1초. 2분의 1초 만에 이 모든 생각들이 결판난다고요. 얘가 친족인지 같은 친족인지 같은 성별인지 나이가 적은지 많은지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데 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분류되는지 아닌지가 500ms도 안 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가족의 어두운 면이 있죠. 형제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모 갈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많죠. 생각해 보면 많죠. 뭐 기독교 성경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형제 간 사례가 있을 때 남자 형제들 간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여자 형제 이런 경우보다. 아, 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이것도 유명하죠. 재산 갈등 같은 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모 갈등도 부부 간의 갈등이죠. 내 부모끼리 남자와 여자끼리 엄마와 아빠끼리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족 내의 각 자식에게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경우에서는 어떤 뭐 한쪽 부모 다른 한쪽 부모 이렇게 있을 때 한쪽 부모는 뭐 어떤 남자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의 경우에서는 내 자식에게 투자하는 경우보다 다른 번식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더 내씨를 더 멀리 더 많이 퍼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노릴 수도 있겠고 내 적합도를 자식에게 통해서보다 다른 식으로 더 많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더 많은 번식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적합도를 노리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한쪽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엔 갈등이 생기겠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투자하려는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똑같은 유전적 이해를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가족 간의 갈등과 경쟁이 만연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더 구체적인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흥미로운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일단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거 교과서를 직접 보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친족끼리 이렇게 분류가 되고 확인이 되는지, 어떻게 그에 따라서 이타적 행위가 분류가 되고 하나가 되는지 그거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네. 좀 여기까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책을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일단 좀 세미나를 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